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제 봄이 오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뭐, 일론 머스크나 미국의 피터 틸 같은, 신흥 엘리트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종말을 예고를 하면서, 앞으로 10년이 안 되면 지금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 중에 의사나 전문직들까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 그 밑단에 있는 직업들은 그냥 다 없어진다고 봐야 할 정도로 두려운데, 사실 이런 경고는 뭐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사람 이전에도 1990년대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미 뭐 30년도 전에 이런 상황을 경고하면서 그에 져서 노동의 정말에서는 앞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사라질 것을 경고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사실 저도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대학의 학위나 대학원 박사 이런 학위들은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될 거라는 생각을 확실히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현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개인의 선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 게임 규칙 자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좋은 대학과 학위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이제 교두보 같은 역할이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바뀌어가는 것이 명문대를 나와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석박사를 마쳐도 단기 계약에 머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이게 일자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 구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동화나 AI는 단순 노동을 넘어서 회계나 이 번역이나 법률 초안이나 마케팅 또 고객 상담 같은 이런 화이트 칼라 영역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예전에 뭐 5명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은 1명에서 AI에 보조를 두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죠. 이런 변화의 속도가 개인의 재교육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요. 동시에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을 키운다기보다는 즉시 투입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면서 필요 없으면 바로 줄일 수 있는 인력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학위가 잠재력의 증명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신호로 인식되기 시작했고요. 학위가 무의미해진 이유는 학위 자체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희소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인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석사, 박사 학위가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죠. 기본 옵션은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학위가 과거의 노력만 증명할 뿐이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에 답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오늘의 뭐 노동시장은 능력이 아니라 결과를 사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 봤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했었는지,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성적표보다 결과물을, 또 자격증보다는 실전 사례를 요구하고 경력 연수보다는 문제 해결 기록을 봅니다. 할 줄 안다는 말보다 해봤다는 증거가 중요해진 것인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위와 스펙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요. 결국에 더 이상 학위에 기대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서 필요한 거는 추가적인 공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종말이라는 게 물론 모든 노동이 종말되는 게 아니라 학력 중심 생존 전략의 종말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존 전략이 시작됩니다. 뭐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하나의 직업명에 자신을 묶지 않을 것 같고, 어디서든 뭔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인데, 직무명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글을 뭐 잘 쓰는 능력이나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이나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능력 같은 기능은 환경이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특히 조직을 나오는 순간에 무력해지는 능력은 위험한데, 사내 시스템에만 최적화된 스킬과 직함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이런 권한은 회사 밖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직 밖에서 시장 한가운데서 던져도 바로 작동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학위 이후의 생존 전략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하는데, 잔인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고, 시장은 누군가 무엇을 해결해주는지,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묻는데, 이것에 답하려면 말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결과가 필요하죠.
사이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경험이나 개인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실전 데이터처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학위보다 훨씬 강한 신뢰를 만들고요. 동시에 수입원도 분산돼야 하는데 단일 월급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원툴이라고 하죠. 부업이나 컨텐츠나 기술 기반 수익처럼 여러 갈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수록 항상 협상력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 방식 역시 바뀌어야 되는데 이론에서 실전이 좀 더 중요해지고 강의에서 뭔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이나 암기에서 문제 해결로 이동하지 않으면 공부가 더 이상 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거가 고용 가능성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인데 고용은 언제든 끊길 수 있지만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건을 계속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학위가 의미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일부 연구직처럼 자격이 필수인 분야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영역조차도 이제는 학위만으로는 부족해졌고 실전 성과와 결과가 결합돼야 살아남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학위에만 의존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계속 미루는 사람이나 이직 준비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작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요. 과거의 공식이었던 학위가 직장을 갖게 해주고 안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의 공식은 문제 해결 능력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권을 갖게 되겠죠.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뭔가 빨리 증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예전의 옛 규칙이 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불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남은 문제가 단 하나라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개인의 의지나 소비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 구조 자체가 노동만으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뭐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함께 올랐었고 성실하게 일하면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부는 기술과 자본을 통해서 빠르게 축적되는 반면에 임금은 장기적으로 정체되면서 그 격차가 자본소득으로 흡수되고 있죠. 노동소득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상한이 있는 소득이라서 하루가 이제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체력은 소모적이고 나이는 계속 누적이 되는데 반면에 자산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시간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격차로 확대되고요. 그래서 자산 축적은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나쁜 선택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라는 이 선택권을 확보하는 행위가 되죠. 월급만 있는 사람은 회사 앞에서도 시장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뭔가 현금 흐름은 삶의 하한선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만들어줍니다. 자산을 모으지 않는 미래는 은퇴가 아니라 노동을 멈출 수 없는 상태이고 병이나 실직을 얻게 된다면 또 경기 침체 같은 위기 앞에서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인생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자산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국가들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세금만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계산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역시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자산과 금융소득인 것이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투기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장치라고 하면 금융소득을 가진 국민이 늘어날수록 노후 빈곤은 줄고 복지부담과 사회 갈등도 완화되겠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ISA나 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가 혜택이 아니라 신호인 겁니다.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미리 스스로 준비하라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금융소득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산은 선택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가 모두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를 가르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을 발판 삼아서 계층이 이동하는 경로가 비교적 작동했지만 지금은 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안정 위에서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동의 축이 바뀌었죠. 동시에 노동은 점점 보호를 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자동화는 숙련의 가치를 빠르게 잠식했죠. 이런 구조에서 자산이 없는 노동자는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계속 사는 것이고 자유를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자산은 소비를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나쁜 선택을 미룰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선택권의 저장고라고 하면 가장 잔인한 격차는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불안의 격차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관리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그대로 다 맞아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는 노골적으로 투자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죠. 이게 권유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흐름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분명하겠죠. 다가오는 모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혼자서 떠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고 이제 자산 축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대학의 학위나 석사나 박사 과정에 이런 학위가 의미 없는 노동시장의 종말에 대해서 또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봤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